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편입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홍준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독해 과정 시작해 보고요. 그 첫 단계로 필수 독해 이론 과정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독해 이론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자가 글을 쓰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글을 구성하고 또 전개해 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이론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구성해서 유형별로 가기 전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간단한 유형 문제들도 다뤄보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 여러 가지를 좀 해볼 건데 그 전반적인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를 이제 앞으로 시작하면서 꼭 먼저 염두에 두게 생각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언제나 예습 복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강좌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습을 꼭 하고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복습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독해는 문법과 다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읽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있고 또 잘된 예습이라고 한다면 수업을 들었는데 다 아는 내용 확인해 주셨다. 이 정도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부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끝내는 게 우선이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수업을 들어야지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은 걸 배워가겠다 하면 독해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해는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배워가는 거지 전체를 문법적인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해서 독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쉬운 독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독해를 할 때는 실력이 딸려서 못하거든요. 근데 편입시험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나가려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고요. 처음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탄탄히 다져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서술 방식하고 전개 방식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원래 편입시험에서 나오는 글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나오는 글은 설명문의 형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고 그래서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게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80%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정보 제시와 설명이 막연하게 정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과거의 어떤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글을 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변화와 개선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랬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와 개선. 그래서 이것도 따지면 정보 제시와 설명의 변형 형태로 많이 나오는 거로 봐야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 제시. 주장을 하고 일반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논증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논증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자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그럼 주장을 펼치면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를 독자들이 볼 때 수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올바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장과 근거 제시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요. 저자가 자문자답한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문제와 해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죠. 그게 이제 또 서술 방식의 한 가지 형태고 그 다음에 편입시험에는 유난히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 중심이라는 우리가 서사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인물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조지 웰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기에 어떤 작품을 내고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 예를 들어서 무슨 남북전쟁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떻게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사가 또 편입시험에 나오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본 거를 안 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전달해 주면서 그 안 본 사람은 이러이러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따지보면 우리가 글의 서술 방식은 설명,
그 다음에 논증, 그리고 서사, 그리고 묘사, 요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서술 방식인데 그거를 조금 더 펼쳐서 변화 개선, 문제와 해결. 왜냐하면 요런 형태가 편입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로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1을 구성해서 우리가 흘러갈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파트 2라고 하는 건 글의 전개 방식인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어떤 저자가 자기가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정리해 갈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그런 주장을 자기가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인 관계와 그리고 이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서술 방식과 전개 방식이 결합돼서 혼재돼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무언가를 설명한다. 그러면 정의를 들고 그 다음에 예시를 써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과 사건 중심이라면 당연히 시간이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인과관계와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같이 섞여 돌아가고 글 속에서는 어느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가지가 함께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이해하는 편의상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은 학자들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편입에 나오는 많은 글들을 분석해 봤을 때 먼저 정의를 들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예시나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비교 대조를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분류나 나열하는 거죠. 나열이라는 건 막연하게 하지만 분류라는 건 어떤 그 나누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인과관계, 그다음에 시간과 과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글을 봤을 때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주장에다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앞부분의 주장을 보고 밑에 근거를 보고 반대 구조가 없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글의 서술 방식과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독해 이론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제 유형을 간단하게 필수 독해에서 살펴볼 거예요. 유형 독해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필수 독해에서 먼저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데 독해 지문이 하나가 나온다고 칩시다, 우리. 그럼 독해 지문이 있다면 독해 지문 속에 문제가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보통 한 지문에 하나에서 4개 정도인데 평균 2-3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가 3개 나오는데 1번을 제목, 2번을 요지, 3번을 목적 이렇게 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출제자들의 출제 문제를 쭉 20년 동안의 편입 독해를 쭉 분석했을 때 나오는 큰 틀, 문제가 3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주로 이런 틀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세부 내용을 보면서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이런 걸 묻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글을 논리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글에 문제가 3개 나온다면 전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 논리적인 걸 물어볼 텐데 그럼 1번에서 뭐 제목이나 주제를 물어봤다?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에서 내용이 일치되는지 특정한 정보는 어떤지 이런 거를 묻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뭐 추론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이나 순서나 삽입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출제자가 볼 때 이 학생이 글을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세부적인 거에선 놓치는 게 있구나. 또는 논리적으로는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고 그거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이 출제 유형 3에 해당하는 논리적 이해를 어려워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논리적 이해 못지않게 전체적 이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자기가 글을 잘 못 읽으니까 키워드가 되고 핵심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쉽거든요. 하지만 내용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사소한 거에 꽂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이라고 하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하는 독자의 판단력이 생기는데 자기 스스로 이해한 방식대로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게 되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에 빠져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이런 제목이나 주제, 요지, 요약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글을 볼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편 타당하게 볼 수 있는 주제나 제목, 요지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봐야지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오히려 오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오답을 고를 위험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 이해는 시간만 많으면 풀 수 있어요. 글 속의 어느 부분을 단서를 찾아서 그 부분에 패러프레이즈 된 거를 찾아보면 되니까.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핵심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연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이해는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할 때도 뭐 킬러 문제다 해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학생들이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 많이 헷갈려하고 또 문맥상 흐름에 이상한 거를 또 우리가 골라내는 문제도 있는데 문맥의 흐름에 이상한 건 완전 내용이 틀어지는 거라면 사실은 쉽게 골라내거든요. 근데 요즘 편입 문제는 그렇게 완전 틀어지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건데 문장이 이렇게 1, 2, 3, 4, 5, 6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6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쪽 자리에 옮겼다고 쳐봐요. 그럼 글의 흐름이 1, 2, 그다음에 6, 3, 4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글을 출제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이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골라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글의 방향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방향이 맞아요. 그런데 글의 순서로 볼 때 흐름상 뒤에 나올 걸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고르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owever나 글의 내용이 완전 반전돼요. 그러면 쉽게 고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편입 영어에 접근하면 이 추론이나 빈칸 추론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론이나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글을 읽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파트 3과 4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여기에서는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라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걸 넘어서서 있는 내용에서 끌어내고 글 속에 나오지 않은 거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출제형을 분석하고요. 그거는 유형 독해할 때 되게 철저히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런 필수 독해에서도 한번 맛보기 형태로 또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들의 유형을 좀 정리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유형에서 더 확장시키는 방법을 쓰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또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글의 서술 방식을 정보 제시와 설명, 변화와 개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 문제와 해결, 인물과 사건, 주관 객관적 묘사로 구성했는데 정보 제시라고 설명하는 형태의 글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정보 제시되고 설명된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글의 형태는 조금 이제 길어서 우리가 두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정보 제시와 설명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제시해 준 다음에 그에 맞게 알맞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설명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과 설명을 구성한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글을 볼 때, 자, 여기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In addition to 이렇게 나오는데 in addition to는 뭐가 되냐면 무엇에 더하여가 되는 거죠. 그럼 뭐에 더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봅시다. In addition to being 이하의 얘기에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걸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자, A에 덧붙여서 B다 라고 친다면 A라는 얘기는 글의 앞부분에 이미 언급된 거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 자체는 지금 자, in addition to 이런 것에 더하여 inexpensive material은
정말로 저렴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자원의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저렴한 비용. 자, 이런 저렴한 소재에 더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이 글의 앞부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어도브라고 하는 이 자체의 소재에 대해서 이미 앞에 언급을 했고, 자, 이 언급을 한 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여기에 in addition to에서부터 그다음에 resource cost까지는 앞부분에 이미 언급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언급된 거에 더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건 여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글을 볼 때 in addition to 무엇에 더했다는 건 그건 이미 앞에 언급됐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렴한 소재예요. 저렴한 소재인 것에 더하여 자,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러한 그 벽돌 형태는 뭐로 기능할 수 있다? can serve에서는 뭐로 기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열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다. 리저버는 이게 저장소, 저수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벽돌은 굉장히 중요한 열을 가둬두고 저장해 두는구나.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열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다. 근데 열을 저장하는데 그게 due to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의 due to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열을 가둬두겠냐? 이런 이유로 열을 가둬두는 거로 기능한다. 자, 뭐가 되냐면 thermal properties는 우리 열에 대한 특성이죠. 열에 대한 특성, property라고 하는 건 재산이란 말도 되지만 이게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니까 그럼 어떤 재산이고 어떤 속성이냐면 inherent는 뭐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벽이에요. 자, 어떤 벽이냐면 그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which가 생략된 거로 보면 되는 거고요. typical 뭐의 전형적인 그 어도비로 된 이러한 그 건축물에 있어서 전형적인 이런 벽. 그 벽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도비 건축물에 있어서의 이러한 벽에 전형적인 벽에 나와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림 자료를 보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그 벽돌을 보면 예전에 뭐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 그렇게 썼던 벽돌 형태가 되는 게 그 어도비 벽돌인데요. 그 어도비 벽돌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속성 자체가 왜 그걸 썼냐? 그게 구하기도 쉬운 찰흙의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열을 많이 저장해서 실내 공간이 따뜻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고 자, 그런 것들은 중요한 열을 저장하는 거로 쓰인다. 근데 열을 저장을 쓰인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어 어순으로 보면은 자, 어도비는 중요한 열 전달하고 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하잖아요. 근데 또 요걸 보게 되면 그런데 due to가 나왔네. 그럼 어도비는 이런 것 때문에 열을 저장하는 거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 어순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자, 어도비는 기능할 수 있다. 중요한 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근데 그것은 열의 속성 때문이다. 근데 그 열의 속성은 거대한 벽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도비 건축물에서 전형적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자기가 글을 읽고 이해하면서 문제 풀 때까지 정보가 저장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순차적인 걸 자꾸 생각하고 봐야지 독해 실력이 좋아지지 한 문장만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겠다? 그러면 그 문장 해석에 집착하면 다른 문장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장을 위아래를 순차적으로 잘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자,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도비라고 하는 것이 열을 굉장히 가둬둔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축물에 많이 쓰이는 소재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정리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 제시하고 설명으로 이어졌네요. 그러면 어떤 기후냐? in climate인데 어떤 기후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기후에서 이런 기후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낮에는 더워요. 그 다음에 밤에는 좀 시원해, 추워. 이런 기후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summer mass of i라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주어 형태를 따져보면은요. 굉장히 높은 열, 그래서 어도비의 높은 열 용량, 열량이요. 다음에 meditate라고 하면 조정하고 중재하는 거잖아요. mediate는. 자, mediate는 조정하고 중재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중재하냐면 굉장히 높고 낮은 기온, 온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온도가 높고 낮은 거를 잘 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그 열을 가둬뒀다가 이렇게 추운 밤에도 그 열이 보존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로 요 동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 못지않게 여기 moderate라는 것도 사실은 조절하고 완화하고 적당하게 조정해 주는 거니까 여긴 조절하다의 느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뭐 하면서 여긴 지금 분사구문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공간의 온도, 살아가는 그 온도를 딱 맞춰주는 거다 이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어도비 벽돌을 사용하면 어떤 기후에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에서 이 벽돌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 공간의 온도가 유지되더라. 그래서 저걸 쓰는 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벽은 굉장히 크고 긴 어떤 열이 인풋,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뭐로부터냐면 태양으로부터 열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러한 공기로부터, 대기로부터 또 들어오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내부 공간을 덮이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열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게 내부 공간을 덮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이 있다고 치면 밖에서 받은 열이나 저기 이제 그 온도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이게 덮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덮여진 것이 내부 공간에 밤에 여기 추울 때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에 핵심적인 얘기로 열을 가둬둬서 추울 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한 다음에 자, 태양이 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기온이 떨어졌죠. 그런 이유에 보면 따뜻한 벽이 will continue다. 여기에 the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then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나서의 의미예요. 시간 순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벽이라는 게 계속해서 열을 안쪽으로 전달해 준다. For several hours는 여러 시간 동안. 자, 그러면서 due to요. 또 이유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time lag effect다. 그럼 여기에 time lag이라고 하는 건 lag은 지체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시사적인 용어에서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제트렉이라고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되냐면 시차로 인한 피로감, 시차증을 얘기하는 거죠. 시차는 타임 디퍼런스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여러 개의 시간대를 거쳐가게 되면 시간 지체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시차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생기는데 이 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시간에 대한 지체 현상, 지체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것이 몇 시간 동안 안에 덮여주는 거로 기능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더지가 나오면 앞에가 어떤 원인, 뒤에가 결과적인 구조로 흘러가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유도하면서도 가고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잡고 설계해서 잘 만든 어도비 벽돌은요. 그래서 벽은 근데 그것도 적절한 thickness는 두께, 적절한 두께로 어도비 벽돌을 잘 구성해 두죠. 그럼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하는데? at controlling,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내부의 온도를 뭐를 통해서 굉장히 폭넓은 일상에 이러한 플럭추에이션은 동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폭넓은 일상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앞 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자, 어떤 이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시원한 이런 기후에서 역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사막의 기후에 플럭추에이션 한다. 플럭추에이션은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아래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죠. 근데 그 요소는 어떤 요소다? 그것이 바로 뭐에 기여한다? contribute to는 기여하는 거니까 longevity는 이게 장수고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구성하는 어떤 소재로서 오늘날까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정보 제시나 설명의 형태라는 글을 봅시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어도비 벽돌이라고 하는 게 열을 머금었다가 결국 추운 밤에도 따뜻하게 실내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후 때는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뒤에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 제시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글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입 독해의 대다수의 경우에 보면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보면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설명문의 형태,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의 형태가 제일 많더라. 자,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형태를 봐볼까요? 그럼 두 번째 형태에 대한 걸 보면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건 변화와 개선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변화와 개선 방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구 체제의 형태가 있다면 그러면 신체제의 형태가 있고 이 구체제 형태의 문제점이나 모순이 생겨서 이거를 극복하고 개선해서 새로운 거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변화 개선 방식에서는 과거 형태가 어떤 거, 그걸 개선한 현재 형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구와 신의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게 나왔을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그걸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변화 개선 방식에 대해서 봐봅시다. 한 연구자들은 has found that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 형태에서는 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뭘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팀이 발견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발견한 내용이 포인트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발견했다, immunizing이에요. 면역시키는 거죠. 환자를 그러면 벌의 독침으로 면역시키는 거예요. 벌침으로 면역시키는 것 이렇게 나왔어. 근데 instead of를 썼죠. 그럼 instead of는 무엇 대신에예요. 자, 무엇 대신에. 그럼 어떤 걸 대신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럼 여기에 with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with와 연결된 구조로 본다면 환자를 면역시키는 건데 벌의 으깨진 몸 벌을 으깨 가지고 벌에 으깬 신체를 가지고 면역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거보다는 이제는 벌침으로 벌의 도구로 이렇게 환자를 면역시키는 거 그런 게 뭐하다? 그럼 뭐하다? 더 can better prevent가 되니까 더 잘 막아준다. 더 잘 막아주는데 뭘 막아준다? 심각하고 때로는 fatal은 치명적인 이런 벌침 반응이죠. 리액션이니까. 그러니까 벌한테 쏘였어요. 그럼 벌침 때문에 뭐 민감하게 부어오른다거나 심하게 손상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좀 면역을 구성해 주자. 근데 예전에는 벌에 으깬 몸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미베놈이 낫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있었던 벌의 으깬 몸, 그 다음에 새로운 벌의 침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그럼 요 두 가지의 구성을 벌의 독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한 건 뭐가 되냐면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옛날 방식보다 지금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방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면역을 시켜준다는 건 예방과 효과가 있어야 될 테니까. 자, 그렇게 됐죠? 그럼 이 포인트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얘기한 걸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뭘 썼냐면 instead of를 썼거든요. 그럼 무엇 대신에. 자, 이런 과거의 것 대신에 새로운 걸 쓰는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근데 누구한테 이러한 반응이 생겼냐. 근데 more than 1 million Americans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은 누구냐면 who 이하에 지금 이제 형용사로 설명을 해주죠. hypersensitive는 굉장히 과민하고 민감한 거죠. 그럼 뭐에? 자, 벌침에 지나치게 민감한 미국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침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벌침 쐬면 나중에 문제되니까 면역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벌의 도구로 독침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성적 고려로 예전에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되고 개선됐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말했던 으깬 이러한 몸을 가지고 했던 방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해주고 자, 이것에 대한 개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으깬 몸으로 인한 치료 방식이라고 하는 건 has been standard이었다. 표준적이었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 방식으로 면역을 유지해 온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떤 보도다?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보도는 뭐라고 하고 있다? 자, 이것이 ineffective다. 이것이 뭔데? 앞에 말했던 crushed body treatment는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반성적 고려로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방식을 개선한 게 뒤에 글이 나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면 세럼은 혈청인데 뭐로부터 만든 혈청? 그러면 그게요. crushed body예요. 그러면 벌의 으깨진 몸으로부터 만든 혈청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그렇게 해서 만든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만들어낸다. 여기에 more adverse reactions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교를 썼어요. 우리 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more 그 다음에 than을 썼어요. 그럼 more than 썼으니까 비교를 써서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죠. 무엇보다. 그럼 여기에 인젝션 이하에 나올 얘기는 뭐가 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새로운 것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구 방식으로 했던 거에 문제가 있고 변화 개선을 했으니까 then 이하에 나온 건 변화 개선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벌침의 도구로 정리하는 독침으로 정리되는 거다. 그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노미, 그래서 이제 도구로 벌의 독침으로 해서 주입해 주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더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정보가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신정보로 들어와서 새로운 이러한 벌침독이라는 건 부작용이 적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변화 개선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more than도 비교 구조였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compare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연구팀은요, 뭔가를 비교해 봤냐면 자, 결과인데 그럼 이렇게 으깬 몸으로 된 치료의 결과를 그 다음에 면역 치료의 결과와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곤충의 독을 이용한 방식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따지보면 더 새로운 연구 결과니까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부작용이 적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 첫 번째 요거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자, 이런 플래시보에 그래서 이제 위약 효과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 방식의 치료, 새로운 방식의 치료,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거. 세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작용이 이렇게 면역 치료의 그런 벌침으로 된 게 가장 적더라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글은 끝나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실험이 맞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6주에서 10주 면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알러직 리액션은 이제 알러지 반응이요. 이렇게 그더 벌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났는데 자, 7이에요. 12명 중에 7이에요. 플래시보로, 위약으로, 3번으로 했던 건 12명 중에 7명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crushed body extract는 자, 으깬 몸의 추출물에서 나온 것, 그것도 보니까 12에서 7이 생겼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무 치료 안 하는 거나 아니면 으깬 벌의 몸체를 가지고 추출물을 낸 거나 똑같아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냐 되면 면역 치료는 효과가 있어서 부작용이 적더라가 나와야 글이 완성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one of 18th예요. 그러면 18 중에 오직 하나.
18 중에 오직 하나만이 지금 부작용이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보다 엄청나게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변화 개선 방식에서는 옛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의 방식으로 새로운 거로 개선됐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두 번째 방식이 되는 거죠. 변화 개선 방식. 그래서 이 변화 개선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따지보면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치가 나오고 뭔가 근거 자료가 나오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공부할 땐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 거고 또 맨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토익 성적도 괜찮은데 이거 조금 나한테 쉬운데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보면 단계는 이렇게 구성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고등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중3 때 영어가 되게 힘들었는데 고3이 돼가지고 중3 영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영어를 고3인데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더 낮은 단계 거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자기가 요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되게 쉬운 거 아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이 상황으로 넘어가면 또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목표 지향점이 여기라고 쳐봐. 여기가 뭐 상위권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상위권 대학을 합격할 수준이면 우리가 공부는 역으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간다는 게 자, 이게 12월이나 1월에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계단을 설정해서 이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만약에 뭐 3월이면 5월이면 7월이면 9월이면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엔 이 정도 걸 공부해야지만 내가 상위권 대학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걸 역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다 보면 처음에 어떤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서 나는 지금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난이도는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격차가 있는데 내가 이거 엄청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쉬운 걸 찾아봐야 되나? 근데 그렇게 쉬운 거 찾다 보면 금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금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게 힘들더라도 요거를 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시되는 게 10개다. 그럼 지금 제시되는 게 10개 중에 5개라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 5개가 6개 되고 7개 되고 8개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은 당장은 몇 개를 이해를 못했더라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지금 이해 못한 건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중고등학생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라는 게 단계가 있고 지금 이 단계가 자기 수준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편입시험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도전적인 자세로 해보겠다는 자세로 자꾸 참여하면서 실력이 쌓여가는 거고요. 결국은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학생들 오래 가르치다 보면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공부하다 온 친구들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독해는 자신이 있어요. 글을 뭐 원서로도 많이 읽고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방학 지나고 9월 넘어가면 독해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제일 어렵냐?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글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고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또 추론적인 또 분석적인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갖춰져 있으면 쉬운 글을 읽는 데는 빠르지만 어려운 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된 글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개인의 지적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이 어렸을 때 자기가 쌓아온 독해 능력,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기본적으로 배경이 좀 풍부한 친구들은 조금 더 흡수하는 게 빠를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칙이고 암기하는 거라 조금 더 성과가 빨리 나오지만 독해는 금방 성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예를 들어서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면 이거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글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감정과 사상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A면 B가 되는 글로 가겠어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같이 손쉬울 때 어떻게 얼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제 많이 줄어서 체계적인 독해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영어를 잘해야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비법으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사기당하기 제일 쉬운 방법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부는 체계적으로 하고 자기가 공부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더 진지하게 하죠. 그럼 결국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꾸준히 체계적인 학습을 해갑시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학생들은 좀 불가능한 꿈을 쫓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인서울이라는 학교 원서를 못 썼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편입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서성한 아니면 안 갈래요. 아니지. 왜냐하면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또 가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순차적으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편입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영어 한 과목만 보잖아요. 문과는. 영어 한 과목만 보니까 쉽대. 그럼 영어 한 과목으로 모두가 쉬운 시험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쉬워야 되겠죠? 그런데 한 과목으로 본다는 건 그 한 과목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을 뽑는데 150명이 원서를 냈어. 그럼 147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50문제를 가지고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과목이니까 더 어려워. 여러 과목이라고 한 과목에서 못한 걸 다른 과목에서 조금 보완해 줄 수가 있지만 한 과목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아, 나는 그럼 외국에서 공부 오래 한 애들,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정말 열심히 한 애들에 비해서 나는 출발점이 늦으니까 텄구나. 아닌 거죠. 왜 아니냐면 모든 거는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편입 영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의 방향성에 맞게 준비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그게 없는 상태는 잘 볼 수 없지만 점점 쌓여가다 보면 정말 영어 실력이 탁월한 친구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 한 게 남들 못지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어느 정도 편입 영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의 내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에 내가 어떤지를 목표로 해서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설명에 해당하는 거 2가지를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형태로 논증에 해당하는 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논증이라는 건 작가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주장을 펼친 거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을 설득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을 펼쳤는데 독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주장은 설득을 기반으로 해야지 설득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장과 근거 제시에 대한 걸 봅시다. 이것도 자, 이렇게 길이 긴데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자, 솔루션은 해결책이죠. 자, 뭐에? 그럼 노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 해결 방안은 not이다. 어발리션은 폐지잖아요. 그럼 폐지가 아니래.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예제도 자체를 이 노예제도의 폐지로 끝나냐? 노예제도 해결하려면 노예제도만 없애면 되냐?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작가의 주장은 노예제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제도만 없애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자기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근거를 들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자, 적어도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일부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약간은 해결되는 면이 있겠지만 그게 완전하진 않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럴까?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하면 이유를 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유를 들었어요. 자, 왜 그러면 노예제도 폐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냐?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들 그것이 were invented다. 만들어진다. 또 다른 이름 하에서. 그러면 노예제도가 폐지해도요. 다른 형태로 노예제도의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말은 노예제도가 아니지만.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한 사람도 있어? 아,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뭔가 효과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효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와야 되겠죠? 자, 공장 근로자다. 자, 어떤 공장 근로자다? 어떤 공장 근로자냐면 이 사람이요, 일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냐면 저 정도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이 poisonous예요. poison이죠? 독이야. 그러니까 독성이 있을 정도로 유해한 대기 환경에서 일을 해요. 언제에서 언제까지냐면 지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유독한 환경에서 이 토일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해요. 그리고 절대로 햇빛을 못 봐요. 근데 except야. 언제 말고? 일요일 말고는. 일요일에 하루 쉴 때 말고는 햇빛도 못 보고 이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일만 해요. 계속 일만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 속에서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 보면 여기에서 공장 근로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썬데이 요렇게 해서 합시다. 요건 이제 묶은 거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는 아마도 자, 이끈다. 그런데 동사가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냐면 더 심한 삶이다. 그럼 여기에서 비교가 됐죠. 비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worse than을 쓴 거야. 더 나쁘다. 언제? 고대의 많은 노예보다. 그럼 고대의 노예보다 더 심하고 더 안 좋은 삶을 산다. 그러면 노예제도 폐지했다. 그러면 노예제 폐지했으니까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고 고대 노예보다 현대 근로자들 유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자기가 명령 따라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삶이다. 그 더 안 좋은 삶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노예제도의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완전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자기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하면 노예제 끝났냐?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올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그럼 또 뭐라고 이 이야기를 저자가 전개하고 있냐? 자, 그리고 오늘날 자, 모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prefer to 뭘 선호하냐면 그들은 행하는데 what they야. what they야 told는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자,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 rather than 뭐보다 뭐라기보다잖아. 그러니까 원래 rather than을 쓴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A rather than B. 자, 그럼 B라기보다는 A예요. B라기보다는 A. B보다는 A거든요. A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제 not so much A as B. 자, A라기보다는 저기 not so much B. 여기 A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ot so much를 쓰면은요. 여기에 B가 오고 그다음에 as A. 자, 그러니까 A가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된 게 요렇게 지금 똑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라기보단 이거야. 포인트는.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rather than이라고 하면은 뒤에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shoulder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져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능동적인 사람들 보다 누구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부연해주기 위해서 대쉬에 써줬어요. 뭘 부연 설명해줬냐면 자, 브리튼스는 영국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대요.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3분의 1 어떻다고요? 자기가 들은 대로만 하는 거야. 자기 책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요. 저렇게 자기가 들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주어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사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정신적인 계승자, 후계자래. 자, 누구의? 그럼 이제 자발적인 노예. 러시아의 자발적인 노예의 계승자나 다름없다. 영국인인데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못한다? 똑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은 남이 시킨 것만 하고 자기 독자적인 생각을 못한다. 그건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또 펼치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죠.
자, 우리가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that year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대. 그럼 that year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고 작가의 주장과 연결되면서 꼭 필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은 굉장히 tiring,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trying은 고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being free는 자유로워진다는 것. 자유로워진다는 건 정말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그리고 어떤 시기에 in times of exhaustion이에요. 뭔가 사람이 고갈되고 소진되고 힘든 상황이야. 그럴 때 이런 자유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affection for freedom은 항상 이거는요 사그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힘든데 자유를 위한 투쟁할 수 있냐?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은 whatever lip service예요. 그럼 lip service라고 하는 건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pay가 나왔죠? pay lip service to가 돼요. 입에 발린 말을 하다. 그래서 어떤 입에 발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유로워지려고 해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걸 얻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발생된 노예제라고 하는 현대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이 제거돼야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쉽지 않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정리해 봅시다.